안녕하세요. 탑그레이드에서 일반 물리를 강의하고 있는 이승표입니다. 자, 이 시간에는 여러분께 탑그레이드 일반 물리를 소개하고자 하는데요. 이와 같은 내용으로 탑그레이드에서 준비한 일반 물리 강의를 간단하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그 일반 물리학이 누구한테 도움이 되는 강의인가라고 했을 때 여러분 다 잘 알고 있죠. 대학교 1학년 교과 과정에 일반 물리를 필수 과목으로 선택하는 책정한 그런 교과 과정들이 많죠. 그래서 자연과학이나 이과 또는 자연과학 계열, 그다음에 공과 계열, 의치예과, 그 외에도 고등학교 때 이과로 졸업하고 이과생들을 이제 신입생으로 받는 그런 대학교 1학년 교과 과정에 일반 물리가 필수 과목으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점 관리에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각종 시험 대비에서도 일반 물리를 요구하는 시험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피트나 아니면 대학 편입 시험, 그 다음에 기술직 공무원이나 공기업 임용고사, 그리고 각종 자격 시험 있죠. 변리사 같은 그런 경우에도 일반 물리의 기본적인 지식을 습득을 해야지 응시할 수 있는 그런 시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험들을 대비하기 위한 분들은 일반 물리를 잘할수록 유리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좀 특별한 경우겠지만은 중고등학생 중에서 물리 올림피아드를 준비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일반 물리 범위까지의 지식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역시 특별한 경우지만 과학영재학교나 또는 과학고등학교 재학생들이 일반 물리를 공부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 예상으로는 가장 많이 이 강의를 접하게 되는 대상이 1학년 교과 과정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이런 일반 물리학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느냐라고 하면은 이제 교과 과정상 이제 내용의 구성인데 크게 5가지 영역으로 일반 물리를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역학, 열물리, 그다음에 전자기학, 광학, 현대물리 하는 건데요. 역학에는 여러분이 잘 알듯이 힘하고 운동에 관한 것, 그다음에 입자계에 관한 것, 운동량, 그리고 강체, 유체 이런 것까지 다 포함을 하게 되고요. 열물리는 열역학, 열물리, 그래서 이상 기체에 관한 것, 열역학 법칙에 관한 것, 그 다음에 이제 일반 물리에서는 그렇게 많이 다루진 못하는데 통계학적인 개념을 소개하는 정도까지는 다루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자기학이죠. 정전기학, 전류 회로 또는 정자기학, 그리고 전자기 유도, 전자기 파까지 아우러지는 그런 전자기학 영역을 다루고요. 그 다음에 빛에 대해서 광학, 빛은 이제 파동광학이 있고 기하광학이 있는데 이 2가지 모두를 일반 물리에서 다루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현대물리 영역이 있게 되겠어요. 그래서 일반 물리학을 구성하고 있는 이 5가지 영역이 사실은 더 세분해서 들어가면은 이공계의 전공 과목으로 연결이 돼요. 그래서 일반 물리학이 1학년 때 꼭 필수로 들어야 되는 그런 과목인 이유가 전공으로 들어가기 전에 전체적인 이 전공에서 필요로 하는 기본 이 지식을 일반 물리를 통해서 습득을 해야지 그래야 좀 더 세부적인 전공 영역에서 더 복잡한 현상들을 다룰 수 있게 된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공계 1학년생들은 일반 물리를 잘 알수록 굉장히 앞으로 공부하는데 도움이 되겠다 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는데 그러면 이제 우리 이 탑그레이드에서 준비한 일반 물리학은 2가지로 나눠서 영역을 나눠서 강의를 준비를 했습니다. 이제 편의상 기초 물리학이라는 것하고 일반 물리학 그렇게 이름을 붙였는데요. 사실은 기초가 그런 기초는 아니에요. 진짜 꼭 알아야 되는 어떤 기초적인 개념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일반 물리학하고 기초 물리학이라고 구분했을 때 이 2 과목이 둘 다 이 앞에서 얘기했던 이 5가지 영역을 다 포함하고 있어요. 그래서 필요한 지식적인 영역은 다 포함을 하는데 그럼 왜 기초 물리학하고 일반 물리학을 구분을 해놨느냐 했을 때 물리학이라는 것이 자연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이해하고 묘사하고 그 다음에 이해하고 법칙을 만들고 그래서 지금 관찰되지 않지만 새로운 현상을 예측하고 하는 그런 과정들을 다 포함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근데 이제 실제로 우리가 바라보게 되는 자연 현상이 굉장히 복잡하죠. 그래서 그런 아주 복잡한 자연 현상이 있는데 이 자연 현상을 우리가 들여다봤을 때 최대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서 표현하자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복잡하지만은 너무 복잡하니까 단순화 좀 시키자 해서 단순화 시켜서 표현했을 때 뭐 이런 식으로 동그란 원으로 보자. 그렇게 우리가 근사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원으로 볼 거냐 아니면 톱니 모양으로 볼 거냐 하는 그러한 그 자연 현상에 대한 대상이 있고 그 대상을 우리가 그 분석하기 위해서 끌어다 쓰는 도구가 있는데 그 도구가 바로 수학이에요. 수학. 그래서 물리는 이런 자연 현상을 그 물리에서 얘기하는 어떤 물리량들 사이의 법칙, 물리 법칙 있죠? 이런 물리 법칙을 수학적인 도구를 이용해서 표현한다. 그렇게 이해해도 돼요. 그래서 똑같은 자연현상을 보더라도 수학이 조금 더 세밀하고 정교한 수학을 쓰면은 더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 거고 그렇지 않다 그러면 조금 그 느슨하게 근사적인 표현을 쓰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 식으로 생각해서 이 수학적인 것을 떼서 생각할 수가 없는데 그럴 때 기초 물리학하고 일반 물리학이라는 것은 그 이제 경계를 저렇게 보면 돼요. 미적분학을 기준으로 생각할 수가 있어요. 꼭 이제 미적분학이 나오냐 안 나오냐 그걸로 딱 나눈다. 그건 아니지만은 미적분학을 잘 몰라도 물리 자체에 집중해서 공부를 할 수 있게 그렇게 준비한 것이 기초 물리학입니다. 그에 비해서 미적분학을 알면은 이런 이 톱날 모양의 삐죽삐죽 튀어나온 것까지 우리가 기술을 해보자 했을 때 미적분학을 위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기술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미적분학 범위까지를 10분 활용해 가지고 물리 현상을 더 자세하게 분석하자 하는 것이 일반 물리가 되겠어요. 그래서 그 기초 물리학하고 일반 물리학이 모두 다 이와 같이 5가지 영역의 내용을 다 포함하고 있어요. 기초 물리학에서는 여기 안 하고 뭐 일반 물리에서만 다루고 그런 건 아닙니다. 그렇게 되는데 기초 물리학은 이 영역에 일어나는 현상들을 되도록이면 미분적분을 쓰지 않아도 되는 범위 안에서 이해하자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일반 물리는 미분적분까지 다 포함해 가지고 더 자세하게 분석을 하자.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초 물리학이라고 이제 이름을 갖다 붙였는데 그 교재 수준으로 보면은 여러분이 이제 시중에 서점에서 볼 수 있는 그 원서 기준으로 봤을 때 칼리지 피직스라고 표현된 것들은 대개 이제 기초 물리학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수학적으로 미적분학을 잘 몰라도 접근 가능한 그런 영역이 되고요. 그 외에 뭐 제너럴 피직스다 아니면 유니버시티 피직스다 아니면 지금 이제 탑그레이드 같은 경우는 이제 펀더멘털스 오브 피직스 그걸 그 기본 원서로 활용하고 있는데 이런 영역은 이제 미적분학까지 다 알아야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을 다 이해할 수 있다.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2가지로 나눠서 했는데 요거는 이제 물리를 어느 정도 범위까지 수학을 동원해서 이해할 거냐라고 했을 때의 구분을 한 거고 여러분이 그러면은 나는 기초 물리학을 들어야 되나? 나는 일반 물리학을 들어야 되나? 라고 이제 질문을 던졌을 때는 목표치를 봐야 돼요. 먼저 목표치는 우리 대학에서 사용하는 교재가 이 일반 물리학 범위에 해당하는 교재다. 그리고 교재를 들여다봤더니 미분적분 얘기가 빈번하게 나오더라. 그러면 목표치는 일반 물리학까지 능숙하게 공부를 해야 되죠. 그죠? 그런데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그냥 칼리지 피직스 정도의 교재를 가지고 공부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죠? 그럴 때는 기초 물리학 정도를 목표치로 잡아도 되는데 근데 일반 물리학이 목표인데 막상 해보니까 어렵다. 그런 문제가 발생하죠. 그죠? 그래서 그걸 어떻게 극복할 거냐 하는 것이 이제 그 다음에 얘기할 얘기인데 그런 경우에는 일단 기초 물리학을 먼저 하고 일반 물리학을 이제 나중에 추가하고 하는 그런 방법적인 것을 선택할 수는 있어요. 근데 어쨌건 여러분이 그 기초 물리학이 수학적인 구분에 의해서 미적분을 잘 알아야 되는 경우, 미적분을 잘 몰라도 물리에 집중할 수 있는 경우 그렇게 2가지로 구분이 된다는 것을 이해해 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기초 물리학으로 공부를 하든 아니면은 일반 물리학으로 공부를 하든 이제 일반 물리를 공부를 해야 되죠. 그런데 이제 이러한 일반 물리를 잘 공부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이
명색이 일반 물리학이 이제 대학 교과 과정에 들어가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선수 과목이 있는 건데 그 선수 과목이 대학 1학년생들이 시작하는 일반 물리이기 때문에 그 전 단계에서 고등학교 교과 과정의 내용들을 필요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당연한 얘기지만은 고등학교에서 물리를 배우죠. 물리 1, 물리 2. 요거를 알면은 일반 물리에 접근하기가 더 쉬워지죠. 그 다음에 계속 반복되는 얘기겠지만 물리라는 것이 자연현상에다가 수학적인 분석을 활용해서 자연현상을 이해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수학이 필요해요. 그렇다면은 이제 고등학교 교과 과정에서 배웠던 수학들이 일반 물리를 공부하는 시작하는데 이제 출발점에서 갖춰야 될 수학적인 소양이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수학을 잘하면 유리하다 하는 거고요. 고등학교 물리 1, 2를 잘 공부했다. 그러면 일반 물리 시작하기가 조금 더 수월한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 중에서 특히 고등학교 수학에서 특히 이제 좀 강조해야 될 것이 삼각함수나 지수 로그 함수, 그다음 벡터 이런 개념들은 일반 물리에서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그 삼각함수, 지수 로그 함수, 벡터 범위까지의 고등학교 수학은 연습을 잘 해둘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 정도까지가 바로 기초 물리학에서 요구하는 수학이 되겠어요. 거기에 추가로 미분하고 적분 있죠? 예, 미분, 적분 계산법을 잘 알면은 이제 일반 물리 범위에서까지 그 물리학을 다루는데 기본적인 준비는 다 됐다. 그렇게 봐도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실제로 일반 물리학을 공부하다 보면은 아주 특별한 주제들이 있어요. 세부적인 문제에 부딪혀서 특별한 주제에 대해서는 미분적분학으로 계산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자연 현상이 그만큼 더 복잡하기 때문에 더 복잡한 수학을 필요로 한다 하는 건데, 그것이 예를 들면은 미분 방정식이나 또는 복소수, 행렬 이런 수학적인 개념들을 이용해서 이 접근할 때 조금 더 쉽게 분석이 되는 그런 대상들이 있는 겁니다. 근데 그런 대상들을 일반 물리에서 다 빼고 하느냐?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반 물리에서도 일단 자연에서 일어나는 모든 현상들에 대한 주제는 다 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특별한 주제를 수학적으로 분석할 때는 이러한 수학적인 개념들이 도구가 필요하지만 일반 물리 범위 안에서 얘기할 때는 이거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건 결과적으로는 이런 주제에 대해서는 일반 물리 범위 안에서 여기까지만 마무리한다 하는 식으로 해서 단순화시킬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일반 물리를 놓고 전공 과목에 근접하는 심화된 공부를 하고 싶다. 그런 학생들의 경우에는 미방이나 복소수나 행렬 같은 것을 공부하는 것이 아주 유리해요. 이건 나중에 전공에서도 필수적으로 알아야 될 내용들이죠. 그래서 그 이과 계열에서는 수리물리학, 물리 전공에서, 아니면 이제 공과 계열에서는 공업수학 같은 이 책을 통해서 미방이나 복소수, 행렬 같은 것들을 익혀두면은 일반 물리에서는 아주 그 세분화된 어떤 특별한 주제에 대해서만 적용이 되지만 그게 전공으로 넘어가면은 일반적으로 광범위하게 다 쓰이는 수학적인 도구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필요에 의해서 나는 지금 당장 이거 알고 싶어. 그러면은 조금 어렵지만 이거 공부해야 돼요. 그죠? 예. 그런데 이제 여기까지는 아니야. 순서대로 좀 차분히 할래. 그러면은 미분 방정식이나 복소수 이런 것들이 이 강의 중에 나온다고 해가지고 미방을 몰라서 물리를 못하겠다 하는 정도는 아니니까 그걸 잘 이해를 하도록 합시다. 제일 중요한 것이죠. 제일 중요한 것은 어쨌건 일반 물리를 잘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공부를 잘하는 거에 대한 어떤 그 방법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없죠. 공부라는 것이 사람마다 다 다른데, 그죠? 그런데 이제 공통적으로는 경험을 해보니까 시간이 들어요, 시간. 물리 공부를 잘하려면은 충분한 시간이 필요해요. 그리고 규칙적으로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꾸준하게 공부해야 되기 때문에 노력이 필요해요. 그래서 시간하고 노력이 아주 중요하고요. 그런데 그것하고 더 어우러져서 시너지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것이 나는 이 일반 물리를 기필코 상위권의 어떤 성적을 얻어야겠다라고 하는 그 적극적인 마음, 동기가 필요하죠. 동기. 그죠? 학점 관리가 됐건 아니면 시험 대비에 그 과락을 훨씬 상회하는, 그죠? 그러니까 안정적인 그 합격을 위해서 성취를 얻어야겠다 하는 그러한 그 현실적인 어떤 동기가 주어지면은 굉장히 추진력을 얻게 되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각각의 처한 상황에 맞는 동기를 스스로에게 부여를 하고요. 그리고 그 동기를 부여한 만큼 충분한 시간하고 노력을 기울여서 일반 물리를 정복해 나가는 그런 경험을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일반 물리가 그냥 문제를 잘 푼다 하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일반 물리 내용을 한번 쭉 그 논리적인 접근까지 같이 생각을 같이 공유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한번 일반 물리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전체 어떤 그 스토리에 푹 잠겨보길 바래요. 그러면은 저절로 그 어떤 그 성취 자체는 따라오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고등학교 물리, 수학 이런 것들이 일반 물리를 공부하는 데 꼭 필요하다 하는 걸 먼저 알고 있어야 되고요. 그럼 이제 이러한 사전 준비가 됐다 아니면 사전 준비가 부족하다 했을 때 이런 것을 먼저 공부를 하고 일반 물리를 시작하겠다가 되겠죠. 그럼 이제 일반 물리를 공부하는 과정은 어떻게 되겠냐라고 했을 때 이제 개념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일반 물리에 대해서 개념을 먼저 정립을 해야 되고 그리고 개념을 적용해서 실제로 어떤 주어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 개념을 잡는다 하는 거하고 개념을 적용한다는 것이 사실은 동떨어진 게 아니라 같이 가야 돼요. 같이 가야 되는 건데 그 일반 물리학의 구조를 여러분이 이해를 하면은 이런 개념에 대해서 조금 더 그 쉽게 개념 잡기나 적용을 쉽게 이루지 않을까 싶은데 그 일반 물리학이라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자연 현상에 대해서 물리량들을 정의를 하고 물리량들 사이의 관계를 정립을 해요. 그게 이제 법칙이 되는 거죠. 법칙이나 공식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리량들 사이의 관계를 법칙이나 공식으로 표현하는 것이 일단 물리적인 아이디어예요. 물리적인 생각을 하는 거고 그 물리적인 생각을 개념이다. 물리 개념. 그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렇게 되는 건데 그것을 이제 수학적인 그 도구를 이용해서 법칙하고 공식을 표현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물리적인 대상을 바라보는 그 물리적인 감각하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수학적인 감각, 그 두 가지가 다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개념을 잡는다 했을 때 먼저 그 물리 용어나 법칙이나 공식이나 이런 것들은 암기할 필요가 있어요. 굉장히 익숙하게 만들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어떤 문제를 대하게 될 때 그 문제가 어떤 법칙이다라는 얘기가 전혀 없어요. 그냥 문제가 쭉 서술돼 있고 여기서 뭔가를 알고 싶다. 그런 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러한 주어진 상황에 대해서 이게 물리적으로 어떤 상황이다 하는 걸 먼저 캐치를 해야 되죠. 그게 이제 개념 잡기가 되는 건데 그거는 내가 모르는 법칙이나 공식으로 표현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만큼 물리 공식, 물리 용어니까 물리량 자체도 그렇고요. 이런 것들을 많이 알고 있어야 일단은 개념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몰라도 일단 암기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암기해야 돼요. 그럼 암기해서 끝나는 건 아니죠, 그죠? 그래서 일단 적극적으로 암기하는 그 행위 자체가 개념 잡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될 거고, 그리고 이해가 돼야 돼요. 이해가 된다는 얘기는 뭐냐면 공식을 이 경우에도 따져보고 저 경우에도 따져보고 이 경우에도 따져보고 해서 공식이나 법칙을 좀 확장시켜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럴 때는 이런 법칙이 성립이 되나? 이건 적용이 되나? 하는 것들을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딱 풀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다양한 상황에 대해서 적용할 수 있으면 이해가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때까지 반복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고요. 그런데 이제 이러한 개념이 공식만 외운다고 해서 물리법칙이 딱 머릿속에 들어오는 게 아니죠. 그래서 물리는 연역적인 측면이 있고 귀납적인 측면이 같이 있어요. 그러니까 법칙이다 그러면 한 줄로 식이 딱 써지고 그게 모든 경우에 다 적용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리고 실제는 이러한 경우 적용되나 저런 경우 적용되냐 하는 것을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그 개념을 적용을 해봐야 이게 어떤 개념이었구나라고 다시 개념이 정립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문제 풀기예요. 다양한 문제를 풀어보자. 그래서 당장 외운 공식을 적용해보자. 쉬운 문제, 공식 대입해서 계산되는 문제. 그 다음에 공식은 떠오르는데 잘 모르겠다. 좀 복잡하네.
어려운 문제들이 있는 거죠. 그런 문제를 다 포함해서 어려운 문제까지 문제를 풀어봐야 돼요. 풀어보고 근데 그렇게 이제 문제를 푼다는 것이 결국 뭐냐면 간접 경험을 하는 거랑 같은 겁니다. 간접 경험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책을 통해서 소설이나 뭐 어떤 그 작품들을 통해서 간접 경험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네, 실제 겪어보지 않았지만은 주인공이 돼서 그 어떤 그 감정의 변화나 그런 것들을 이제 간접적으로 느끼는 거잖아요. 그거랑 비슷해요. 뭐 물리 문제를 푼다 하는 것이 문제가 대상이 아니라 이런 경우에는 이러이러한 물리 법칙이 있구나. 이런 경우에는 이러이러한 물리 법칙이 관계가 있구나. 그렇죠? 그리고 이런 경우에는 이런 물리 법칙에 의해서 수학적인 관계가 나오니까 이렇게 방정식을 풀면 되는구나 하는 그런 다양한 자연 현상에 대한 간접 경험을 문제를 통해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그 잘 공식하고 물리량 법칙을 잘 외우도록 하고요. 굉장히 익숙하게 얘는 그러니까 익숙해야 되는 것이 핵심이고요. 그 다음에 그 익숙한 것을 적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적용하는 방법은 문제를 풀어봐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개념 잡기도 그렇고 개념 정의도 그렇고 원서를 활용하라 그랬는데 원서의 그 번역서보다는 원서가 조금 더 표현이 정확한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문제 같은 경우에는 원서에 들어있는 문제가 더 많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생략된 문제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원서를 활용하는 것이 많이 도움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많은 문제를 풀으려고 그랬는데 문제를 풀어보자 했는데 사실 문제가 안 풀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죠? 문제가 잘 풀리면 뭐가 문제겠어요. 그래서 이 지금 여기 적혀 있는 것들이 어떤 그 물리 문제 푸는데 정형화된 어떤 단계들은 아닙니다. 아닌데 이러이러한 것들을 한번은 꼬집어 볼 필요가 있구나. 그런 의미에서 제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를 풀어보자 했을 때 그 물리 문제를 푼다는 것은 물리적인 대상이 물리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물리적인 상황을 이해해야 되는 거죠. 이게 이제 개념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물리적인 개념. 그래서 물리적인 상황을 이해를 해서 그래서 그 물리적인 상황을 표현을 하는 것이 수학적인 표현이 동반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얘는 구분하자면 법칙이 될 거고 그 법칙을 그 식으로 표시한 거기 때문에 수학적인 식 또는 공식에 적용한다. 그런 얘기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물리적인 상황과 수학적인 상황을 일단 문제를 통해서 구분이 되면 굉장히 도움이 돼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걸 모르겠다. 그럼 물리를 모르는 거고 이거까지는 알겠는데 그 다음 풀이가 안 된다. 그러면은 수학을 모르는 거죠. 그죠? 여러분들이 문제 풀면서 나는 어느 단계까지는 물리를 알고 어느 단계부터는 수학이 문제가 되고 하는 것들을 스스로를 분석할 수 있으면 굉장히 부족한 걸 채우기가 쉽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물리적인 상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단계가 그림으로 그려보자. 그죠? 사파 같은 걸로 그림으로 그리고 책에 나오는 표현을 빌리자면 자유물체 그림을 이용을 해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학적으로 넘어가는 단계에서 많은 학생들이 오류를 범하는 것이 알고 있는 물리량하고 모르는 물리량을 막 뒤섞어 가지고 주어졌는데 그거가 붙들고 구하려고 애를 쓰고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모르는 물리량 있죠. 구하고자 하는 물리량, 변수를 구분해야 될 필요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문제에 등장하는 물리량들 사이의 관계를 수학으로 표시하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식으로 표시가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수학적으로 이거는 2차 방정식이구나, 연립 방정식이구나, 삼각 방정식을 풀어야 되는구나, 아니면은 미분이나 적분을 동원해야 되는구나 하는 것이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개념을 조금 더 확장시키기 위해서 그 근사 조건을 경우에 따라서 근사 조건을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x가 있다 그러면 x가 0으로 가는 경우는 어떨까? x가 무한대로 가는 경우는 어떨까? 하는 그런 극한적인 상황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 역시 그래프를 그려보면은 xy 이 좌표에 대한 그래프를 그려보면 조금 더 물리적인 성질이 눈에 들어오는 경우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물리적인 상황과 수학적인 상황을 이제 분리해서 분석할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필요에 따라서는 수치 계산까지도 완료할 수 있어야 돼요. 계산기도 써봐야 익숙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되도록이면 문자로 표시하는 것이 좋은데 요거는 항상 권하진 않아요. 경우에 따라서는 숫자로 표시하는 것이 더 빨리 답을 얻을 수 있는데
이제 문자로 표시가 되면은 물리적인 상황은 끝까지 가져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속도 V다 그러면 V라면은 속도에 관한 성질을 알기 때문에 속도가 빨라질 때 느려질 때 뭐가 달라지겠다 하는 걸 끝까지 속도 V로 표시할 수가 있죠. 근데 속도가 10이다 그러면 숫자가 들어가 버리면은 뭐 변수는 쫙 줄지만은 그 다음에 어떤 변화된 거에 대한 정보가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되도록이면 문자로 표시하는 것이 좋은데 요 문자가 너무 많아서 손은 못 대겠다. 그러면은 바로 식을 값을 대입해서 숫자로 계산하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이건 여러분이 경험에 의해서 적절하게 조절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물리 문제를 풀 때 딱 문제를 봤더니 어떤 법칙이 떠올랐어. 어떤 공식이 떠올랐어. 했을 때 그때 처음 생각난 법칙하고 공식 있죠. 이것이 맞을 확률이 상당히 높아요. 예, 그래서 과감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어요. 틀리면 다시 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법칙이나 공식을 과감하게 적용을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풀이가 안 된다 그러면은 뭔가 오류가 있구나 그렇게 점검할 수 있는 겁니다. 예, 그 다음에 모든 물리 법칙하고 공식은 항상 적용 범위가 있어요. 예, 어떤 경우에 적용이 된다 하는 그 제한이 있기 때문에 법칙하고 공식의 개념을 이해한다는 것은 이런 적용 범위를 항상 염두에 둔다는 거랑 같은 겁니다. 항상 검토해야 되는 거고 해를 구하는 것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구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생각을 한 가지로만 고정시키는 게 아니라 다양하게 생각해봐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남이 푼 것이 나한테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내가 생각하지 않았던 방법으로 풀었다? 그럼 그 생각을 가져와야 되죠. 그죠? 그래서 솔루션 매뉴얼 같은 것들이 있으면은 뭐 활용해도 되는데 물론 내가 풀기 전에 이걸 먼저 활용하면 안 되죠. 그죠? 그래서 일단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그 다음에 내가 문제를 풀었을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푼 거하고 남이 풀어놓은 것이 방법이 다르면 다른 방법을 습득하는 게 가치가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솔루션 매뉴얼을 활용하거나 아니면 내가 최선을 다했는데도 모르겠다 했을 경우에는 생각을 가져오는 방법이 있는 겁니다. 예, 그 다음에 답을 구한 다음에 법칙을 한번 되새김질할 필요가 있는 거죠. 예, 이 문제의 경우에는 이러한 법칙이 있기 때문에 이런 물리량하고 이런 물리량 관계에 의해서 이런 결론이 나온다라고 한번 나름대로 해석을 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문제 풀 때마다 처음에 의식적으로 좀 할 필요가 있고요. 그것이 이제 잘 정착이 되면은 저절로 내가 문제를 푸는 자세나 이 사고의 흐름이 이런 것들을 다하게 스텝을 밟아 나가고 있는 것을 알게 돼요. 그죠? 그런 단계가 되면은 문제 푸는 것도 굉장히 시간이 단축이 되고 잘 풀리고 그렇게 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일반 물리를 어떻게 공부할 건지 어떠한 그 선행 지식이 필요한지 거기를 얘기를 했는데요.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그 제일 관심 있어야 관심 가질 만한 내용이 나는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나는. 그죠? 일반 물리를 듣긴 들어야 되는데 미적분까지 다 포함해서 들어야 되는지 아니면은 미적분은 빼고 들어도 되는지. 그죠? 나는 지금 물리원 물리2를 안 했는데 일반 물리를 들어도 되는지 그런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대한 답은 결국 본인이 내려야 됩니다. 그죠? 여러분이 동의할 겁니다. 그렇게 되는데 그동안의 수강평이나 그런 자료들을 토대로 경우를 좀 따져봤어요. 그래서 이 6가지 경우에 해당이 되면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거고 그렇지 않다 그러면 6가지 경우를 토대로 스스로 한번 결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첫 번째는 물리1, 물리2를 배웠어요. 그리고 미적분도 잘 알아요. 그럼 아주 좋은 거죠. 순서대로 일반 물리학을 공부하면 돼요. 이런 학생의 경우는 잘 공부를 해왔기 때문에 일반 물리학도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 자, 근데 물리1, 물리2는 배웠어요. 근데 미적분학은 소홀히 했어요. 잘 모르겠어요. 미적분을 잘 모른다? 그러면 이제 목표치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은 그 일반 물리학까지 공부해야 된다라는 필요성이 있는 학생이라면 미적분학은 꼭 마스터를 해야 돼요. 미적분학을 넘어가야 일반 물리를 적용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물리 1, 2는 알기 때문에 서둘러서 미적분학을 공부를 해야 돼요. 알겠죠? 근데 시간이 부족하다. 미적분학 공부하는데도 한 6개월 이상 걸린다. 언제 또 일반 물리 그 이후에 하겠느냐라고 하면은 병행해도 돼요. 병행. 그러니까 일반 물리학이 처음에 미적이 나오는데 처음에 나오는 미적을 모른다 그래서 나머지 물리를 모르는 일은 없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 일반 물리학을 공부를 하고 미적분학을 공부하면서 병행하면서 일반 물리학은 같이 나가고 미적분학의 개념이 어느 정도 잡힌다 그러면 이 초반에 나왔던 일반 물리학의 미적분 내용을 복습하면서 메꿔 나갈 수도 있어요. 그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물리를 공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병행이 가능한 거예요. 일반 물리를 시작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물리를 배우지 않았어요. 근데 미적은 잘 배웠어요. 그러면 이런 경우는 물리부터 시작해도 돼요. 일반 물리학을 바로 시작을 해도 큰 무리는 없을 거예요. 물론 개인적인 차이는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고등학교 물리 1, 2를 안 했다 그래가지고 일반 물리를 처음부터 겁먹고 나는 고등학교 물리 1, 2를 먼저 해야 돼. 꼭 그럴 필요는 없어요. 그죠? 예, 그래서 미적분학이 수학적인 준비가 됐다 그러면은 뭐 일반 물리학을 통해서 물리를 흡수해도 돼요. 그죠? 그 다음에 고등학교 때 물리를 배우지 않았고 미적분도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문제가 많죠. 물리도 안 배웠고 미적분학도 잘 모르면 이 물리적인 익숙함도 부족하고 수학적인 것도 부족하잖아요. 예, 그런 경우는 어쩔 수가 없어요. 기초 물리학을 먼저 시작을 하면서 수학적인 부담 없이 물리에 대한 개념을 먼저 익숙하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목표치가 일반 물리학까지 잘 알아야 된다라고 하면은 역시 미적분학을 병행하면서 일반 물리학을 시작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때는 기초 물리학하고 미적분학을 병행하는 거예요. 기초 물리학하고 미적분학을 같이 가면서 나중에 미적분학이 정리가 되고 또는 기초 물리학이 완성이 되고 그러면 일반 물리학을 도전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5번, 6번이 이제 조금 난감한 상황인데 일반 물리학을 공부해 보니까 어려워. 그럼 어쩌겠어요? 좀 낮춰야겠죠, 그죠? 예, 그래서 일반 물리학을 공부해 볼 때 전반적으로 이 수학적인 내용까지 포함해서 좀 뭔가 전달되는 게 잘 없다. 그러면 기초 물리학부터 하는 것이 맞아요. 근데 이제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일반 물리학하고 기초 물리학이 기초라 그래서 물리가 더 쉬운 건 아니에요. 모든 물리 범위를 다 포함하고 있는 건데 수학적인 난이도에 따라서 구분이 되는 거지. 그래서 일반 물리학이 어려우면 기초 물리학은 쉬울 거다? 그렇진 않아요. 예. 그리고 기초 물리학이 어려운 사람은 역시 일반 물리학도 어렵게 되는 건데 어쨌건 방법이 일반 물리학을 도전해 봤는데 어렵다. 그러면은 단계적으로는 조금 수학적으로 조금 부담이 덜한 기초 물리학을 시작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6번 같은 경우가 본문 내용은 알겠어요. 근데 문제가 안 풀려요. 진짜 난감하죠. 그죠? 책을 보면 뭔 소리인지는 알 것 같은데 문제는 하나도 안 풀려요. 이런 경우는 솔직히 얘기하면은 모르는 거예요. 내용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 내용으로 다시 돌아가야 돼요. 이게 문제가 일반적으로 막 풀어놓은 펼쳐놓은 문제 같으면은 어떤 내용이다 하는 것이 감이 안 잡히는데 이제 교재를 보면은 1장, 2장, 3장에서 챕터가 있고 거기에 이제 연습 문제가 딸려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그 챕터에 해당하는 내용들이 뭐다 하는 게 연결이 되죠. 그죠? 그래서 3장 문제가 안 풀린다. 그러면 3장 내용을 모르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3장 내용을 다시 가서 복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적어도 물리 법칙이나 공식에 대해서 기본적인 이해는 하고 있어야. 그리고 기본적으로 익숙함이 있어야 익숙해진 상태가 돼야지 그것들이 문제를 딱 읽었을 때 떠오르는 거죠. 연상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6번 같은 경우는 공부를 좀 설렁설렁한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애먹을 수 있는 건데 다시 가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문제가 공식이 떠오르고 적어도 물리적인 내용까지는 문제에서 캐치를 하겠다 하는 범위까지는 가야 돼요. 그 다음에 뭐 해가 풀리냐 안 풀리냐 하는 건 수학적인 거니까 또 다른 방법을 찾더라도 그렇게 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6가지 경우에 어느 경우에 해당하느냐 하는 것 잘 살펴보고 기초 물리부터 할 거냐 아니면 일반 물리부터 할 거냐 병행할 거냐 수학을 어떤 내용을 추가해서 강의를 들을 거냐 하는 것들을 판단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도표로 정리를 해본 거고요. 중요한 것이 이제 고등학교 물리를 했다, 안 했다. 그 다음에 수학 중에서 미적을 안다, 모른다 하는 거죠. 그래서 미분, 적분으로 구분이 되는 것이 일반하고 기초 과목이 있는데 적분이 해결이 된다 그러면 다 일반 물리를 바로 시작해도 돼요. 그죠? 근데 미적분이 어렵다 그러면
미적분을 공부하고 일반 물리를 하든지 아니면 기초 물리학을 공부하든지 그렇게 접근하면 되겠습니다. 그동안의 수강평을 쭉 취합을 해보니까 저런 경우가 많았어요. 고등학교 때 물리 안 했어요. 또는 물리 원만 했어요. 또는 군대 갔다 와서 복학해가지고 다 까먹었어요. 또는 문과에서 넘어와가지고 하나도 몰라요. 예, 그런 수강생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런 수강생들일수록 일반 물리를 백지에서 시작할 수가 있어요. 백지에서 정확하게 공부를 해서 지식을 차곡차곡 쌓아 나가면 어설프게 두 번, 세 번 하는 것보다 더 일반 물리 지식을 정확하게 머릿속에 넣을 수가 있죠. 그죠? 그래서 지금 내가 모르겠다. 일반 물리 자신 없다. 나는 아는 게 없다. 라고 생각이 들 때 지금 시작해야 돼요. 예, 그렇게 해주면은 생각보다 할만해요. 알겠죠? 그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탑그레이드 일반 물리를 통해서 그 대학교 학점 관리가 됐건 아니면은 각종 시험 대비가 됐건 편입 시험이 됐건 그래서 원하는 그 소중의 목표를 성취하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